네, 기존 코로나19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력한 걸로 알려진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재확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발표된 것만 봐도 38,882명, 또 4만 명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결국 전파력에 딸렸습니다. 지금 이제 수리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주 빠르게 간다는 예측을 한 수리 모델은 다음 주에 또 2배가 될 거다. 한 8만 명, 9만 명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아닌 데서는 이제 좀 낮춰잡기도 하는데 질병청은 한 7, 8개 되는 그 모델을 다 이제 보면서 가장 적절한 게 어디일 것인가, 또 최악의 경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대비를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더블링이 된다는 자체보다도 이게 과연 이 상승세가 언제 좀 안정화될 것이냐 이런 것에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새로운 하위 변이 바이러스 켄타우로스, 일명 켄타우로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요, 이게 BA 2.75라는 건데 전파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더 빠른 거예요. 믿을 수 없을 정도라는 건 어느 정도인가요? BA5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그러니까요. 했고, 제가 한번 뭐 홍역보다도 더 빠를 수 있는 그런 인류가 겪은 최고 빠른 바이러스다,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2가지 보고에 의하면은 BA5번보다도 3배. 또 경우에 따라서는 9배 차이 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스파이크 유전자가 한 8개 정도 차이가 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BA2번과 BA2.75 사이에 BA5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A2번에서 유전자가 4개가 더해져서 BA5가 됐고요. BA5가 유전자가 또 4개가 더해져서 BA2.75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 유전자가 32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게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하필이면 변이 된 것이 전파를 더 강하게 하는 쪽으로 변이가 된 것이다라는 건데, 정말 3배도 문제지만 정말 9배라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전파력이 강하면 그 중증도 위험도는 조금 낮아진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지난번 델타 때는 전파도 더 강하고 독성도 더 강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으셨죠. 그래서 오미크론은 물론 전파가 더 강하고 약간 독성은 약하게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어서 그래서 같은 집안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 항상 예외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좀 아직까지 어렵다. 같은 집안에 강한 말썽꾸러기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집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변이 안에서 계속 세부 변이, 하위 변이가 생겨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돌연변이죠. 왜 형제들 쭉 있는데 하나 좀 이상하면 저 돌연변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 변이라는 게 이제 돌연변인데 처음 바이러스에서 이 하부 변이가 자꾸 생기는 거는 그것도 자연의 섭리입니다. 근데 특히 이 오미크론 변이에서 하위 변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저도요.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암만 변이를 해도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오미크론의 그 집안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 오미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2.75 같은 건 오미크론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살기 위해서 이제 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나가 2개가 4개 되는 그 소위 RNA라고 이제 익숙한 유전 물질을 계속 반복해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최하위의 생물입니다. 바이러스는 무생물도 아니고 생물도 아닌 그 가운데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생물이 아닌데, 사람 몸에 들어가거나 가축에 들어가면 또 살기 때문에 생물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복사를 하면서 아주 하위 그 무생물이니까 복사하는데 오류가 있겠죠. 나쁜 복사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저렴하고 나쁜 복사기. 그러니까 복사를 똑같은 걸 갖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끔씩 실수를 하죠. 그 실수한 바이러스가 그 실수한 복제물이 이제 막 퍼지게 됐는데, 마침 걔가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빨리 가고,
아주 독성이 깊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켄타우루스 처음 보는 변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왔겠거니 하고 찾아보니까 이번에 동선이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 동선이 해외 여행 이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역 사회에서 이미 전파가 돼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와서요. 네, 그건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역학조사 확실한 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이게 역학조사는 처음 하면요 사람들이 이게 완벽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 되는 수는 있는데 외국에 가서 가져온 건 아닌 건 틀림없으니까 일단 그분한테 옮긴 외국에 다녀왔던 아닌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러면 적어도 이제 한 명은 누군가가 있는 거고 숨어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가까운 사람 조사했더니 안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겠으나 이제 팀이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아마 밝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일단 지역사회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은 시작됐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바이러스라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BA.5가 우세종이 될 거다. 이것도 굉장히 빠른 확산세를 가지고 있는 변이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전문가, 뭐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BA.5가 우세종이 된 후에 금방 또 이렇게 이 켄타우루스 이 변이 역시도 또 같이 유행을 하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미크론 BA.1이 들어오면서 1번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우세종은 BA.2.3이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BA.2가 같이 유행을 했죠. 소위 스텔스 오미크론. 그러니까요.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지지난주부터 BA.5번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쓱 올라가면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2주 안에 50%를 넘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BA.2나 BA.2.3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BA.5가 100%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그 전에서 BA.2.75가 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공존하는 시기가 올 거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우려하듯이 그렇게 빠르다면 2.75한테 BA.5는 자리를 물려주겠죠. 금방. 네. 하나의 변이가 유행하는 것과 동시에 유행하는 것, 동시에 유행하는 것이 더 확산 속도나 감염자들이 더 많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가장 빠르고 독한 게 더 우세하게 되는 게 염려스러운 것이지. 우리 바람은 예를 들어 2.75가 훨씬 빠르다면 BA.5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세로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은 지금은 이제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2.75가 지역사회에 퍼졌더라도 적어도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10%가 넘었다 이렇게 나타날 때까지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한 달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BA.5가 계속 우세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 수리과학 연구소에서도 이번 그 4주 후에 한 3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 수 있다 이런 예측 모델을 내놓고 있는데 켄타우루스 변이가 만약에 더 우세종이 된다고 하면 그 수치도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늡니다. 그 수리 모델에 계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식이 있지만 전파력을 대입을 해서 지금 현존하는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는 바이러스들의 전파력이 뭐 30% 증가한다, 50% 증가한다에 따라서 그래프가 빨리 올라가기도 하고 늦게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2.75가 이렇게 빠른 게 계속 확인이 된다면 3배든 9배든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곱하는 전파력의 숫자는 올라갈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숫자는 쫙 올라가는 걸로 나오겠죠. 그럼 지금 이 4주 후 30만 명 예측치는 어떤 변이가 반영이 된 수치인 거죠? 이거는 2.75 반영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 BA.5만 반영이 된 BA.5가 거죠? 우세점화되면서 이제 전파력을 계산한 건데 그 계산이라기보다 예측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관이 가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리 모델링을 하는 팀이 한 7팀, 8팀 정도가 계속 질병청에 자문을 하고 질병청이 이제 그거를 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수리과학연구소에서는 한 달 뒤에 30만 명, 하루에 30만 명을 예측했잖아요. 교수님이나 이제 뭐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팀에서도 비슷한 수치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걸 딱 집어서 맞다 틀렸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서 가장 최악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안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정부나 저희 같이 자문을 하는 그룹은 계속 그걸 보면서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대비하는 것도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안 하겠다 했지만 정말 뭐 앞으로 뭐 100만 명 넘는다 그러면은 그런 예측을 다 했을 때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갈 것인가 아주 밑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델이 중요하고 여러 사람들의 지식의 인풋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이제 집단 지성으로 계속 풀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이제 국민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는 재유행이 9월 말쯤에 정점이 될 것이고 그 수치는 2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언론에서 나오는 수리과학연구원에서는 30만 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4주 후 정도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니까 뭘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측하는 숫자는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가장 저점과 고점을 보면서 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맞추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일 주가를 못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주식시장을 형성하고 하는데도 내일 주가를 못 맞추는데 바이러스와 사람이 싸우고 있고 그 바이러스는 우리를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위 교란 그 인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리 모델을 보는 것은 그래도 참고치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요. 예. 지금 수리 그 연구소도 저희가 질병청에서 정식으로 자료를 보면서 같이 논의하는 그거 하나이지 따로 떨어져서 계속 별도의 자료를 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자꾸 자료가 나오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숫자가 나왔네, 이 숫자가 나왔네 그러니까요. 따라가는 거지만 네. 그 숫자 정부에서 다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일까? 정말이면 그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금 덜 움직이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정책에 가는 방향이 되겠죠.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이 재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생활치료센터나 병상 확보 이런 확진자 수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었다고요.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예,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동안 많은 큰 유행들이 있을 때마다 대비를 하고 병상을 준비했는데 사실 좀 아쉽게도 병상이 좀 준비가 덜 돼서 이번엔 대기가 걸리고 잘 못했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자문을 하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충분한 병실, 충분한 의료 시스템, 충분히 빨리 선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계속 자문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라. 확인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또 현장 확인은 지금 같은 경우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다면은 모의 훈련을 통해서라도 도상 연습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라.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만 잘 한다면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일선 병원에서는 이런 변화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검사 시스템이나 이런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대시켜 놨다가 좀 가라앉으면서 다시 좀 일반 병원으로 병실로 좀 전환을 시켰고 일반 그 작은 의원에서도 그냥 일반 진료를 많이 하는 차원이었는데 다시 확산시키면서 정부에 확산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또다시 여기에 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이제 겨울철이 되면 그 많은 의원들은 독감 환자가 늘 것에 대비를 해서 예. 대비를 합니다. 예. 또 여름이 되면 독감 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여름에 해당되는 환자의 진료를 하게 됩니다. 어저께 보건복지부 차관이 상급 종합병원장들 다 만나가지고 병실 준비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건 되게 잘한 것이고요. 일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들은 항상 언제 어떤 병을 가진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한테 내가 어디가 아프다 할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한 준비는 다 돼 있고요. 네. 지금 2년 반 동안 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에 있는 3만여 개의 의료기관이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들은 다 문을 열어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숫자가 많은 데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라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힘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네. 치료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시원찮을 때는 거리두기밖에 없었어요. 안 만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만나야 되고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병이 걸렸다 치더라도 빨리 약을 쓰면 빨리 약을 쓰면
크게 심하지 않게 앓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독감할 듯이 감기할 듯이. 그렇다면은 굳이 그 숫자에 연연해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이 다 문을 열어서 아픈 사람 진단하고 그 자리에서 약을 처방한 소위 원스톱 시스템을 다 돌아가게 한다면 지금 한 절반밖에 못 하고 있죠. 네. 그런 걸 다 돌아가게 한다면은 중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입원실을 그렇게 많이 준비해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사회는 마치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은 독감 보듯이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지난번 오미크론 때는 일주에 사망자가 월 일평균 300명 또 많을 때는 400명 가까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나오게 해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철저한 치료 시스템, 조기 진단 시스템, 그런 게 좀 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이제 동네 병원을 가보면 과거에 이제 코로나 진단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됐을 때는 동선을 구분을 해야 돼서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병원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웬만한 병원들이 이제는 다 같이 진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동선을 분리해 주면 됩니다. 동선 분리해 주면 된다고 보고 그거는 각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이고요. 그걸 못하겠으면 나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보라는 건 아닙니다. 능력 네. 있는 의료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본다면은 충분히 저는 진료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4차 접종입니다. 4차 접종의 대상도 50대 이상 그리고 18세 이상 중에서 기저질환자로 확대를 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성인에 대한 4차 접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 4차 접종이 충분히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4차 접종은 고위험군한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 정해놓은 어저께 발표한 50세 미만의 건강한 일반인들한테도 4차 접종을 다 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이 지금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백신 맞았는데 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근데 백신 맞아서 병에 걸리는 걸 지금은 그게 백신이 엉터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백신은 2020년 1월 달에 처음 나온 바이러스를 가지고 3개월 만에 급하게 만들어낸 백신이 그대로입니다. 그 원료가. 근데 바이러스는 변이에 변이를 거듭해서 BA 2.75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온 바이러스로 만든 그 항체가, 백신이 만든 항체가 지금에 들을 리가 없죠. 듣는 데면 우리가 변이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을 예방시키는 효과는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고위험군에서도 감염을 예방시키는 효과는 20% 정도밖에 낮추지 못합니다. 예방 효과는 20%. 예. 그런데 사망을 줄이는 효과는 50%라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접종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사이에 병이 걸렸을 때 안 한 사람이 2명이 사망을 하는 경우라면은 한 사람은 1명만 사망하죠. 큰 차이죠. 그러게요. 예, 둘 중에 하나는 절반이니까요. 살아나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50대 이상의 고위험군 그리고 50세 미만이라도 18세에서 49세 사이에 면역이 억제돼 있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꼭 백신 4차 접종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대 중에서도 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좀 요즘은 낮아진 추세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50대는 굳이 4차 접종까지는 맞지 않아도 된다. 단지 이제 본인이 봤을 때 기저질환이 있고 좀 면역력이 약하다. 평상시에 그런 진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면 맞아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50대 이상이라면, 예. 50세 이상이라면 기저질환에 상관없이 일단 4차 접종을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강력하게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시다시피 50대와 60대 사이에는 이 치명률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질병청의 예방접종 권고 자문위원회가 50세까지 낮춘 이유는 앞으로 이제 유행이 예상되고 그래도 그쪽에서도 치명률이 줄어드는 것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은 원하시는 분들은 다 맞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보다 나이가 올라가면 이제 더 강력하게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네. 지금 계속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될 텐데
그 개발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안 맞겠다. 나오면 이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이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면 맞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판단하기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50세 이상 또 그 밑에 연령이라도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백신이 나옵니다. BA.5번을 겨냥해서 나옵니다. 네. 그런데 만일 2.75가 가을에 되고 100%가 됐는데 2.75의 BA.5번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그냥 어디까지나 가정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미래에 오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 지금 나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행동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치료제 이야기도 해볼게요. 질병청에서 새롭게 먹는 치료제인 사비자블린을 도입하는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치료제라서요. 이거 어떤 치료제입니까? 예, 저 이 약의 상당히 그 독특한 약인데요. 이 약은 세포 안에 있는 이제 마이크로튜뷸라고 부르는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 있는데 걔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뭘 이제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고기를 억제해서 그 세포 안에서 역할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퍼지는 걸 내부에서 좀 퍼지는 걸 뭐 막아주는 네.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것은 전립선암 치료제로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동시에 이제 이 코로나19 치료를 하는데 그 기전을 보면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도 막아주고 바이러스가 만든 사이토카인 예전에 우리 사이토카인 폭풍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 폭풍이 나오기 전에 사이토카인의 이동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약들이 나올 땐 그렇게 아주 그 환상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막 나오는데 실제로 만일 그랬을 때에 이게 부작용이 없겠느냐. 왜냐하면 정상세포에 있는 마이크로튜뷸도 다 억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항암제 맞으면 머리 다 빠지듯이 예. 이것도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연구는 많지 않은 숫자를 갖고 연구를 해서 예방 효과는 50%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치명률이 50%나 줄고 특히 심한 환자들까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약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부작용 면이나 조금 더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측 못했던 부작용들 지금 현재 부작용도 사실은 숫자가 많지 않아서 모르는데 예. 쓰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를 한 다음에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치료제 등 대응책이 좀 잘 마련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